목소리가 나갑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야기가 나간 거예요. 네. 그럼 무슨 이야기 하고 있었어 이런 거죠.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진짜, 지금. 진짜 저희가. 방송 이래서 싫어. 방송. 웰컴 투 삼달리가 네.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예요? 네. 저 되게 재밌게 봤던 드라마예요. 아, 그래요? 제주도 출신 젊은이들의 이야기. 형님 안 보셨죠? 네, 잘 모릅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선거 때보다 화사해서 좋네요. 그럼요. 이제 새 정부 세상이 들어섰는데 좀 바뀐 것 같긴 하네요. 조금 약간 미래지향적으로 네. 가야겠죠. 어, 썸네일 마음에 드세요? 뭐 애정이 샘솟는 애정이 있잖아요. 아, 네. 얼마 전까지 너무 과했어요. 아. 야, 윤석열, 이준석 후보의 와 엄청나더만요. 맞아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요새 이 논리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윤석열과 이재명 둘 다 똑같이 한심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못 채울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와, 지금 벌써요? 시작하자마자. 네, 어제 저녁에 개표 방송 보자마자 그렇게 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와, 참 대단하다. 그러네요. 그게 이제 정신 승리법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한 분은 청와대에 있을 거고 한 분은 감옥 가 있을 거니까 그럼 현실을 점점 자각하게 될 겁니다. 그러게요. 3년 전에 자기들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을 영입해서 대통령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없어요. 그건 안 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잘못 선택했다 인정을 하고 이를테면 뭐 이재명 새 대통령도 뭐 이렇게 잘해야 하는데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라도 앞뒤가 맞는데 3년 전에 자기들이 한 선택에 대해서 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갑자기 윤석열 계엄한 건 뭐 문제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비슷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갑자기 얘기를 해요. 사실 거기서 선거판이 다 꼬인 거지 않습니까? 그게. 물론 그 부분에서 탁 내려놓기만 했었으면 지금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더라고 보니까 진짜. 김문수 후보가 아니었다면? 혹은 선거 기조를 처음부터 반성 기조나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압도적으로 전면에 세웠다. 안 된다니까 아바타가 어떻게 본체를 죽입니까? 그렇지. 안 되는 거죠. 어차피 불가능한 거예요. 김문수기 때문에 안 되는 거. 혹시 모르겠어요. 오세훈이나 뭐 한동훈 그렇죠. 이런 사람이 후보로 나왔다 그러면 뭐 알 수 없는 거죠. 네. 지금 득표를 보니까 약간 위험했을 수도 위험했을 있겠다.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래도 비상계엄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정권 다시 잡는 건 저는 어차피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봐요. 만약에 그분들이 됐으면 이준석 후보의 스탠스가 달라졌을 그렇죠. 거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그렇게 있죠. 되면은 단일화 압박을 이준석 받고. 후보의 그 워딩이 안 나왔을 가능성이 네. 있겠죠. 왜냐면 후보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네. 그러면 거기다 또 플러스 요인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거지만은 그래도 고비들이 돌아보니까 그런 고비들이 있었다. 근데 이게 너무 안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밖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에서 쿠데타가 벌어졌고 친위 쿠데타가 벌어졌고 그래서 현직 대통령이 탄핵당했고 그런데 그 정당이 다시 집권했대. 뭐예요? 지금 무슨 세계사에 아마 제목으로 뽑힐 만한 사건. 세계적으로 좀 비웃음을 당하겠죠. 지금 상태로도 저는 어째 불가능한데. 그런 당사자하고 거리를 안 두는데 41.1%가 나왔다는 것만 해도 그러게요. 그것도 야, 좀 사실 그거는 뭐 예측됐던 딱딱하게 거니까. 그래요. 예측.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TK와 고율령층을 그렇게 무시하지 말라. 무시하지 마시라. 사과해야 됩니까? 무시했습니다. 희망을 품지 말라. 아니 뭐 그런 뜻이 아니고요. 네. 아무튼 그분들 나름대로 판단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른바 중도층이나 수도권권자들이 그걸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논리와 그런 게 있어요. 또 합리화를 굉장히 잘해요. 뭐 물론 그러니까 이제 그 결집력이 유지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좀 저도 이제 그런 말을 그렇게 하면서도 아이고 내 예측이 이게 틀려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틀리질 않았네요. 안 슬프게도. 틀렸어요. 슬프게도. 그래서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서글퍼요. 그래서 한잔하고 시작하시죠. 이 속이 상해서 이거 술 확 먹을 거. 이게 보니까 지난주에는 저기 장군님이 드시고
지난주에는 우리 둘이 안 마시고 그렇죠. 성한 선배 드셨는데 오늘 또 장군님 안 드시니까 언제 셋이 같이 술을 마시게 되는 겁니까? 근데 저는 물 먹어도 술 먹는 줄 알더라고요, 분위기가. 소주? 예, 저 속이고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주병 네. 어딨냐 하고. 제가 여기에 소주를 넣어놨습니다. 쥐가 먹으면서 왜 병을 여기 놔두지 뭐 이렇게 하고. 라이브로 계속하면 너무 힘들죠. 라이브가 뭐 아무래도 네, 힘들긴 하죠. 근데 이 시차 방송이라는 게 약간 위험 부담이 있어서 지금 이를테면 녹화했는데 이후에 중요한 인사 발표를 추가로 했다. 맞아요. 이제 좀 시청하는 분들은 이상하게 볼 수 있죠. 뭐 저 사람들은 야, 근데 왜 시간도 얘기 안 하지? 그거. 시간도 시간이지만 어제 제가 선생님 다른 분들하고 같이 해봤잖아요. 네. 예. 야, 이 자리가 얼마나 편안한지 지금 세상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뭐냐면 수요일이 편하신가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어제 너무 치열했나요? 천천히 걷는데 네. 옆에 사람이 좀 빨리 가면 약간 눈치가 보여서 약간 빨리 가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 나중에 보면은 서로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편안합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편안하고. 어제 좀 힘드셨군요. 근데 진짜 회를 자주 하시는 분들하고 네. 이제 바로 옆에서 봤잖아요. 이게 첫 번째는 진짜 좀 촌스럽지만 연예인 본다라는 느낌이 사실 좀 드는 게 좀 있었고 네. 그리고 이 화면으로 볼 때하고 직접 볼 때하고 야 진짜로 힘든데 잘 하시는구나라는 걸 느껴지더라고요 옆에서. 네. 저 페이스 혹은 저런 톤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편안합니다. 우리 성원용 기자님께서 워낙 편하게 대해주시니까 맞아요. 스타일이 있으니까. 배려하면서 해주시니까. 아니 저는 또 그렇게 막 텐션 올리는 거 잘 못해요. 또 우리 나름대로 분위기가 또 좀 다른 거죠. 네. 뭐. 우리의 페이스대로 가면서 약간의 텐션 업을 해도 괜찮습니다. 어제 그냥 보면서 그냥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러니까 웃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네. 맞아요. 재밌는 분들이셨죠, 어제. 이게 다 그 요일마다 또 분위기가 진짜 많이 달라요. 네, 나오시는 그래요? 분들마다 성격도 다르시고 서로 케미도 다르시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재미인 것 같아요. 네, 요일마다 또 분위기가 다르니까. 송채경호의 공덕포차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결의 송채경화 기자고요. 수요일 공덕포차를 책임지고 계신 한결의 성한용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장군님 어제 이어 오늘도 네. 수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장형철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부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뭐 대선이 뭐 이미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대선 결과 분석부터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제 공동포차에서 저희가 이제 출구조사를 중심으로 분석을 했는데 사실 실제 득표율이 출구조사랑 약간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뭐 간단하게나마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이재명 이제 대통령이죠. 49.42%가 됐고요. 출구조사에서는 51.7%로 사실은 이제 득표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이거보다 좀 못 미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41.15% 득표율을 얻었고 격차가 8.27%고 이 1, 2위 후보 간의 격차가 지금 네 번째로 큰 표차라고 하더라고요. 자,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됐고 격차도 사실은 이제 많이 나는 편이에요. 이거에 대한 의미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내일 아침 신문에 칼럼을 쓰느라고 네. 제가 좀 약간 차분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정도면 굉장히 압승이다 이렇게 칼럼에다 표현을 줬더니 우리 사내 독자 한 두 분이 압승 아닌데 왜 압승이라고 하시냐고 그래서 아니 욕심도 많지 이 이상 어떻게 해. 이 정도면 압승이다. 근데 네. 그분들은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50%를 넘었었지 않느냐. 네, 근데 56.7. 개표해 보니까 그 밑으로 떨어졌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차이가 12.4% 포인트였습니다. 였는데 출구조사에서. 한 8점 몇 퍼센트로 네. 좀 줄었죠.
또 이제 김문수 후보가 출구조사에서는 30%대 후반이었죠. 맞아요. 39%. 그때 이제 40%로 올라서고 그래서 압승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욕심이 너무 많다 네. 이런 생각이고요. 이게 이제 과거 그 득표율을 쭉 데이터를 다 빼봤어요. 근데 이 정도가 압승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1992년 김영삼, 김대중 했을 때보다도 이번에 더 커요. 그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텐데 1992년에 DJ가 YS한테 참패한 겁니다. 네. 사실은 그때 8.14%포인트였어요. 그런 거고요. 하여튼 역대 제일 많이 벌어진 거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명박, 정동영. 그 격차가 이제 22%포인트 정도 났고요. 그 다음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될 때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아주 뭐 3등을 달리다가 겨우 2등으로 올라왔는데 따라 붙었지만 17%포인트 정도 차이가 많이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을 못 하실 텐데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되었고 처음으로 양김 씨가 분열하는 바람에 네. 노태우 그렇죠. 대통령 당선이 될 때 김영삼 후보하고의 격차가 8.61%포인트 이번하고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면 사실은 그 뭐 압승이라고 정치적으로 해석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 네. 뭐 일단 거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압승이다. 자, 어제 출구조사 결과에서는 51.7%가 나왔는데 사실 49점 몇 %죠? 42%. 어떤 느낌에서 어제 분석한 거랑 오늘 분석이 좀 달라집니까?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방송 어렵네요. 하루 만에 아침에 눈을 딱 떠서 뭐 어제 오랜만에 결과를 이게 복귀하면서 네. 술 한잔 하고 딱 잠들어서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제일 먼저 확인을 딱 했는데 네. 깜짝 놀라셨군요. 큰일 났네. 사실 어제 51.7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되게 큰 함의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선거할 때 항상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승리의 기준을 어디로 가져갈 것이냐라는 프레임을 양 후보 혹은 이게 출전하고 있는 캠프에서 이게 짜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그게 너무 기대보다 낮게 줘버리면 이게 추동력이 안 생기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딱 목에 차는 목표를 정해버리면 혹시 그게 안 될 경우에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절하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고르는 게 참 간단치가 않은데, 어쩌면 이번 선거 기간 내내 통일된 하나의 그 프레임이 뭐였냐면 51.6이었거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 과반을 넘기었던 유일한 민주화 이후에. 그러니까 51.6이라는 숫자가 각인이 딱 돼 있는데 출구조사가 51.7이 나오니까 네. 뭐 거의 만장일치로 속으로 사실은 기분이 좋으면서도 이게 저는 뭐 지지 후보가 명확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 후반대에 나온 김문수 후보를 보면서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온다. 내란이라는 이 중체화대한 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나오지 하고 잠옷 어제 네. 비장한 각오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나왔다. 득표율이. 그래서 진짜 간단치 않구나. 근데 한 가지 좀 생각하는 건 평가는 그냥 그거인 것 같습니다. 시중에 그거 있잖아요. 아직과 이미 사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그리고 이런 내란 세력들에 대해서는 이미 마음을 버렸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나 다른 당을 선택할 수 없는 이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유권자들, 그러니까 보수층의 고민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완전히 가져오지 못한 이 상태가 그냥 빚어낸 필연적인 저쪽의 결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전 대선 복귀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사실은 백서나 이런 평가를 그 엄밀하게 아주 냉정하게 해내지 못했었거든요, 민주당이. 네. 근데 이번에는 이겼으니까 더더군다나 복귀를 좀 잘 해가지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결과를 보고 딱 두 가지 평가로 나뉘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압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고, 또 한쪽은 뭐냐면 어떻게 여기서 저렇게 나올 수가 있지 막 흥분을 하고, 이 구도에서 네, 영남 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근데 유권자 탓을 해버리면 다음 선거나 이 대안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유권자들의 마음을 가지고 오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습니까? 20대, 30대 남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 건지, 네. 영남 지역이나 강원 이쪽 진 지역, 이 빨간 지역을 어떻게 그분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평가 분석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좀 새로운 접근들을 꼭 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복귀를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40% 이상 득표하냐 이렇게 네. 화를 내는 분들은 좀 대체로 성격이 착한 분들이에요.
정의로운 분들인가요? 그렇죠. 이 세상이 합리적이라고 착각하고 사실은 착한 분들이고 본인이 착하니까 이제 남들도 착할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뭐 대체로 또 성선설 인간은 착하다라는 성선설을 믿는 분들이에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신문 기자를 오래 해서 그런지 성악설 쪽에 좀 아, 가깝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그동안 비상계엄 이후에도 아이고 계엄 잘했다 한 분들이 한 10% 정도 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면 안 된다. 이 수치가 30% 미만으로 안 떨어진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다 10%만 붙이면 40%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놀라실 일이 아니다. 네. 라고 제가 꼭 위로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위로군요. 약간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정치 양극 과정이 심한 이런 정치 지형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요. 이걸 현실로 받아들여야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선거도 대비도 할 수 있고 또 새로 오늘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도 이 정치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럴 때도 굉장히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론조사 이제 기관에 계시니까 이게 방송 출구조사 같은 경우에 총선 같은 경우에 좀 틀릴 수는 있지만 이런 지상파 3사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때 굉장히 정확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번 출구조사도 정확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다르게 나온 결과를 뭐라고 분석할 수 있을까요? 출구조사, 저는 여론조사 업체에 있지만 네. 출구조사는 저희보다 훨씬 큰 데서 하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네. 근데 좀 이번에 좀 알아보면서 많이 느꼈는데 되게 박빙이 되면 출구조사의 정확성이 맞추기가 어렵지 않냐 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랍니다. 오히려 완전한 대세 선거 이번과 같이 명확하게 판단의 근거가 있는 선거를 해버리면 대답을 안 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특히나 계엄했던 세력 그다음에 내란했던 세력을 지지했다라는 이야기를 못하게 하는 샤이층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압도적으로 돼버리니까 오히려 이럴 때 맞추기가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보면은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엄청나게 큰 게 아닌데 앞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50%, 그게 40%, 그러니까 그게 30%. 엄청나게 큰 충격인 맞아요. 거죠. 그래서 이번 대선에 공교롭게도 제일 큰 피해자는 그 조사업체분들이 될 것 같은데 되게 큰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샤이 유권자층의 마음을 어떻게 솔직하게 열어놓을 수 있게 하느냐 이런 기법들과 방법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어쨌든 여론조사 뭐 혹은 무언가 이런 간접적인 걸 통해서 지표를 확인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계속적인 과제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부끄러움이 답의 정확성을 가려버린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샤이 보수층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하지 못했다. 네, 그게 변명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여론조사 업체에 있는 분들 각성하셔야 돼요. 여론조사보다 출구조사가 더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틀리면 어떡합니까? 맞습니다. 물론 이제 이유는 아까 장관님 설명하신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제 사전 투표를 한 분들에 대한 이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혹시 가능하시다면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난 대선 보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지난 대선 때부터 썼었는데 그 전에는 그냥 본투표 결과만 가지고 이렇게 그냥 출연해가지고 보정을 했었는데 사전 투표율이 너무 높아지니까 본투표는 출구 조사를 하고 사전 투표는 그 사이 기간 동안에 투표했는지 여부를 전화 면접 조사로 물어가지고 샘플들을 다량을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본투표 때 그 오픈되는 사전 투표율 그걸 반영해가지고 정리해서 본투표하고 합산하는 방식으로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동일하게 해가지고 지난번에는 거의 없이 맞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법의 문제라기보다 그러니까 정치적 조건과 상황의 문제가 크게 좌우되니까 오히려 더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돼버린 거죠, 지금은. 아무튼 뭐 이 유권자들의 불신을 그렇게 기술적인 문제로 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고요. 맞습니다. 다음 대선 때 맞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저희 회사에 기회를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역별로 분석을 뭐 간단하게 좀 해보면 서울이랑 뭐 영남권 정도만 한번 볼게요. 서울은 이재명 대통령이 47.13%, 김문수 41.55%.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서울에서 더 높은 득표를 얻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바뀌었고요.
이제 영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민주당의 목표가 대구 경북에서 30%, 그다음에 부산 경남에서 40% 이게 목표였는데 사실 대구 경북에서 30%를 못 넘었습니다. 대구에서 이재명 23.22%, 경북에서 이재명 25.52% 이렇게 얻었고 부산에서는 이재명 40.14%, 경남에서 이재명 39.40% 이렇게 얻었습니다. 자, 서울과 영남권의 이 결과, 투표 결과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서울이 특이하죠. 3년 전 대선에서 이재명 그때 후보가 낙선할 때 전체적으로 한 20만 표 졌는데 서울에서만 30만 표 네. 지는 바람에 졌죠. 근데 이번에 서울에서 한 30만 표 이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3년 동안 민주당에서 서울의 중산층을 위한 어떤 맞춤형 정책을 굉장히 많이 내놨어요. 그래서 이건 물론 비상기업 효과도 있지만 민주당이 뭐 중도 보수, 실용주의, 특히 뭐 저 경제 관련 정책, 부동산 이런 거 관련해서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그런 맞춤형 정책을 내놓은 게 이번에 굉장히 좀 주요한 측면이 있다. 네. 그 부분을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영남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제가 여러 차례 TK에 대해서 경고를 드렸는데 네. TK의 독특한 논법이 있어요. 네. 저는 30%안 된다고 장담을 했었거든요. 네, 계속 그렇게 전망을 하긴 하셨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안 이제 저도 이제 그쪽 친구도 많고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뭐 전혀 생각은 다르지만 또 뭐 같이 술 마시는 이런 친구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제가 좀 따라하기 어려운 이런 뭐 논리 구조가 따로 있어요. 어떤 그들만의 세계. 그래서 또 그렇지 않아도 이제 대구가 이렇게 분지 형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게 외지인들이 들고 나는 인구가 굉장히 다른 도시보다 훨씬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폐쇄성 같은 게 있는데 이번에도 대한민국 유권자 전체가 뭐 어떤 방향성을 가지는데 그쪽은 좀 반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60대, 70대 고연령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그 고연령층에 네. 속할 수 있는 세대인데 진짜 소수예요. 이제 그 카카오톡 대화방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거의 태극기 부대입니다. 네. 참 어쩔 수 없구나. 그러니까 이제 저 혼자 가끔 계엄을 했는데 그래도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 이제 제가 이렇게 문자를 올리면 이제 친구들이 오죽하면 계엄을 했겠냐. 이제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냥 같이 사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상당히 포기한 상태입니다. 성선설이네, 성선설. 계엄까지도 허용해주는. 이야. 서울 뭐 수도권은 그냥 다 어차피 끝나고 나서 하는 이야기들은 다 그냥 갖다 붙이는 이야기지 네, 않습니까? 결과론적인 분석. 그렇습니다. 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많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어디보다도 많고 네. 어제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간적 상징성이라는 것도 있고 계엄, 뭐 탄핵 이 모든 것들이 중심적으로 이루어진 게 결국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그게 가지는 영향력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체 측면에 있어 가지고는 영남과 또 비교하니까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다수 있다라는 거는 선거 운동을 하는 주체들의 안정성을 보장하거든요. 네. 이게 실제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계속 빙빙 부익부를 하는 겁니다. 기반이 돼 있는 곳에서는 점점 더 선거 운동이 좀 더 활기차고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영남처럼 지난번에 부산은 전재수 의원 혼자 됐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되면 골간 조직이 있다 하더라도 의원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들과 다르기 때문에 PK, 뭐 TK 이런 쪽은 좀 지속적으로 이 털을 다지기가 간단치가 않아지는 상황들이 있어서 네. 그런 주체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영남 지역은 뭐 그냥 말 한마디로 하면 그냥 보수층의 역결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나는데 그 이외에는 좀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논리적으로 뭔가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이게. 감정적으로도 이해가 잘 안 될 뿐더러 그럼 논리적으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때문에 그 지역이 특단의 발전을 했다라든지 뭐 이런 것도 아닌 거잖아요. 끊임없이 사실은 쇠퇴하고 있는 지역인데 네. 흔히 여러 패널들이나 다른 전문가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정치적 선택은 습관과 각인되어 있는 그냥 그 개인적 역사의 표치로구나 이런 생각 이외에는 설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깨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는.
맞습니다. 대구 경북하고 부산 울산 경남이네요. 거기하고 이제 여기 수도권 사람들은 아이고 다 비슷한 동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사자들은 막 화를 내요. 그리고 이제 지역의 명문 고등학교 이런 거 있죠. 대구에 경북고 네. 있고, 부산에는 부산고와 경남고가 있는데요. 둘 다 경고라고 하는데 이 발음이 다르대요. 뭐 경고, 여기 경고고 뭐 이게 다르다. 저는 구분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대구 경북 사람들은 부산 경남 얘기하면 아이고 저 바닷가에 그 좀 약간 이렇게 하대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산 경남 이쪽에서는 대구 경북 이쪽 분들은 아우 저 수구 꼴통 뭐 거의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아니, 득표율에는 약간 차이가 나긴 합니다. 득표율은 차이가 있죠. 그것도 굉장히 네. 유의미한 차이가 네. 있죠. 그래서 참 특이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역 한 군데만 더 얘기 간단히 네.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어디 지역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우리의 충청. 아, 충청도. 네. 우리 정채경화 기자고 저는 네. 충청 출신이기 네. 때문에 대전 출신입니다. 그 득표율을 네. 몇 군데만 어디 소개해 말씀드릴까요? 충북 말씀드릴까요? 뭐 아무데나 괜찮습니다. 아, 충청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충북 같은 경우에 항상 이제 대통령을 뽑아온 이제 지역이라고 알려진 충북, 이재명 47.47, 김문수 43.22 이렇게 나왔고, 이제 저희의 고향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48.5, 김문수 40.58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전체 평균하고 비슷하죠. 네. 충청도 할 때 충자를 이렇게 뜯어서 보세요. 가운데 충자 마음심자, 중심. 앞으로 대통령 되고 싶은 분들은 네. 우리 충청인들한테 좀 잘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 한마디가 하고 싶으셨군요. 오늘 부산이 어디 끼어들기가 힘드네요. 지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문수 후보가 이제 41.15%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두 분이 약간 의견이 갈렸어요.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높게 나오냐. 성한용 선임 기자께서는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이후에요, 중요한 건. 김문수 후보가 이제 패배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아마 지도부가 해체되고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설 것 같은데, 그래서 비도의 체제로 가느냐 아니면 다시 전당대회를 하느냐 이건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지금 당권 다툼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김문수 대선에서 패배한 김문수 후보가 당권을 잡으려고 할 것이냐, 친윤계가 계속 주류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친한계가 치고 들어올 것이냐. 자, 이거 당권 다툼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국민의힘으로서는 가장 잔인한 심판을 저는 받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생명 연장의 꿈이 생겨버린 거지 않습니까? 이게. 아예 그냥 바닥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안 깨지겠구나. 이 정도 득표가 보장되는 이 기득권을 놓거나 모험수를 써서 내년 지방선거를 도전하기가 간단치 않을 것 같다.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예측하기에 김영태 비대위원장을 앞세우고 네. 지금의 지도 체제를 갈 것 같고요. 네. 한동훈 의원이나 등등 옆에서 포사격을 하겠지만 미동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거기에 균열을 내려면 선거 기간 동안에 자기의 진정성을 보였어야 돼요. 선거 기간 동안에 패를 다 까버린 거지 않습니까? 한동훈 의원도 그렇고 저 멀리 저 하와이에서 포 쏘시는 분도 홍준표 전 너무 대구시장. 작고 너무 가볍게 네. 너무 가볍게 쏴버리고 끝나고 매일매일 나서까지. 메시지를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선생님 말씀대로 이분은 복귀 안 하고 그냥 계속 쏘는 일만 하시면 연예인 예, 하와이 연예인이 되시면 괜찮은데 국민들이 다 보더라고요. 예. 저 사람은 대선에 열심히 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를 봤다. 그래서 정말 김문수 후보는 진짜 오늘만 보고 딱 갔던 사람일 수밖에 없고 후보이기 때문에 네. 사감이나 다른 그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사람들은 이미 다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거기다가 40% 이상이 가지고 있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과학적이지 않은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언제나. 그리고 빨간색 칠이 네. 완전 고립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지금은요. 빨갛고 빨갛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분당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렵겠다. 게다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깥에서 분당이 되려면 두 가지 요인이 뭐냐면 내부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짜게지든지 바깥의 유혹이 이걸 짜갤 만큼 심대하든지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바깥의 이준석이라는 기회 요인은 그렇게 파괴적이지 않았다는 게 증명이 돼버렸고 네. 내부는 깨질 만큼
처참하게 무너지지 않았다. 뭐 그래서 분당 안 되고 지금 체제를 그냥 봉합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그럼 듭니다. 뒤에서 친윤계가 계속 주도권을 가지고 할 간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당대회는 해야 될 거예요. 비대위를 계속 갈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근데 전당대회를 하면 대표 출마 누가 할까요? 한동훈 전 대표 할 네. 테고 또 안철수 네. 의원도 할 테고 나경원 나경원 안 나올 리가 없고 네. 윤상현? 윤상현 네. 나온다고 봐야죠. 그런 건데 오늘 김문수 후보가 조금 분위기가 이상해요. 네. 그 김재원 전 의원이 이른바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오늘 뭐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그 김문수 후보가 철봉을 잘하거든요. 턱걸이 네, 턱걸이 이야기. 뭐 몇 개 하냐 뭐 이런 논란이 그 있었죠. 사진을 올렸어요. 네. 그러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열혈 청년 김문수. 오늘 아침 집 근처 관악산에 올라 운동. 딱 글자 이렇게 해서 철봉하는 사진. 네. 올렸어요. 운동하는 무슨 동영상. 의미일까요? 이게 뭐지? 야, 이 혹시 진짜 당권 먹으려고 돌아오려고 주위에서 벌써 부추기는 이런 작전에 들어간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 있고요. 오늘 오후 해단식 할 때도 제가 말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분위기가 좀 약간 심상치 않아요. 이게 우리 당의 당내 민주주의가 네. 뭐 엉망이다 이렇게 막 야단을 치고 있어요. 사실 후보 본인이 잘못해서 떨어진 측면도 꽤 큰 건데 뭔가 당내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이런 거 보니까 야, 이 국민의힘 큰일 났다. 이 잘못하면 김문수 후보 다시 당권 도전하고 또 하와이에 계신 그 홍 네. 그분도 혹시 또 당권을 도전하고 그러면 네. 이제 이른바 그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럼 뭐 좀비 정치라고 그래야 되나? 뭐 이런 장면 아주 험한 꼴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매우 불행한 길로 가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8.34%를 득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준석 후보가 지난 마지막 토론회에서 그 여성 혐오 발언을 하면서 두 분 모두 거의 정치 인생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뭐 10% 이상 나올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꽤 많이 나온 수치예요. 이거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간사한 게요. 어제 출구조사에 7.7이었지 않습니까? 네. 7.7이면 끝났다 했었는데 8.3 8.3 나오니까 달라요? 그때에 비해서 좀 많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10%에 훌쩍 가까이 간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그 유권자의 평가가 간단치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그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닭목을 비틀어도 새벽을 온다고 하지만 네. 그러니까 그 닭에게는 오지 새벽이 않는다. 오지 않을 겁니다. 저는 네. 바로 지방선거 이야기하면서 나름대로 개혁신당의 틀을 흐트리지 않고 가겠다라는 발언을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 말은 오히려 흐트러지거나 이렇게 두려움을 묶어내기 위한 의도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간단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국회의원으로서 성과를 차근히 내면서 좀 더 장기적인 정치적인 진로들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안철수 의원의 길을 가지 않을까? 안철수 의원의 길이요. 네. 네. 뭐 그렇게 될 거예요. 다시 돌아온다 국민의힘에.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네. 아주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앞으로 대선 계속 출마할 수도 있어요. 네. 5년마다 할 수도 있고 4년 중임제로 바꾸면 4년마다 할 수도 있는데 매번 나올 겁니다. 나올 때마다 10% 미만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망이 없는 거죠. 이게 지난번 3차 토론 때 그 젓가락 발언이 너무 치명적이고요. 제가 아는 한 이 여성 유권자들 이 나이가 많고 적고 관계없이 다들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특히 우리 송채경화 기자가 분노하셨잖아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네. 뭐 송채경화 기자 같은 이 여성들이 혹시 특별 사면을 해주면 몰라도 뭐 그럴 가능성이 네. 없죠. 네, 없어 보입니다. 사면을 안 해주실 것 같아요. 쉽지 이게 않아요. 사면의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준석 후보의 미래는 사라진 상태고 계속해서 대선 출마해봐야 한 자릿수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네. 제가 지금 너무 그 독설인가요? 뭐 저는 아니 근데 저는 안철수 의원 좀 기분 나빠할 수도 그러니까 있겠는데. 이준석 후보는 본인이 이야기해서 그렇다 치고 실패한 단이라 이야기 나오는 거 계속 출마하면서 실패하는 사람 이야기 나올 때마다 인용이 되어서 참 의문의 불행한 일패. 정신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예요. 출구조사에서는 1.3%포인트, 1.3% 득표율을 얻을 것이다 예상이 됐는데
아쉽게도 1% 벽을 못 넘고 0.98% 득표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1%를 못 넘었는데 후원금이 쏟아졌다고 해요. 어제 오늘 포함해가지고 약 한 13억 원 정도 이제 후원금이 모였고, 이재명 대통령도 당선 뒤에 이제 권영국 후보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진보 정치를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일성인데, 앞으로 진보 정치가 가야 할 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쉽진 않죠. 저는 이번에 좀 굉장히 아쉬워요. 제가 어디 방송사에 갔다가 그 스태프들 한 7, 8명하고 같이 모임을 하는데 그 중에 젊은 분들 한 3명 정도가 자기 권영국 후보 찍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뭐 혹시 한 3%까지 나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희망 섞인 관측을 했는데 좀 못 미쳤죠. 그런데 유권자들 심리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란 정식을 해야 되니까 이재명한테 그냥 몰아주자 이랬던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게 미안하니까 선거 끝나고 후원금을 내고 뭐 이런 것 아닌가. 네. 뭐 좀. 근데 앞으로 이제 문제는 민주노동당, 이제 진보정당이 원내 의석을 차지하고 원내 정당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인데 지금처럼 그 거대 양당 정치 양극화가 막 극심한 상황에서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제도 개혁이 좀 필요해요. 네. 선거제도를 좀 바꾼다거나 아니면 국회 교섭단체 기준을 좀 낮춘다거나 네. 이렇게 해서 활로를 틔워줘야 우리 이 분노와 증오의 정치를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러니까 네. 진보 정당이 원내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공간.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좀 우리가 그렇게 좀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민주당이 좀 너무 욕심이 많아요. 의석이 너무 많고 너무 많다. 그래서 선거 때 네. 되면 좀 연합공천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민주당의 미래를 키워 나가야지요. 뭐 언제까지 중도 보수 실용주의만 할 겁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좀 진보 정당의 공간 마련에 좀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열기를 지속시키는 게 참 간단치 않은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 성과를 내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결국은 정서적인 부분들이나 그러니까 머릿속에 공감을 가지고 실체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유지시켜야 되는 판이 되는 건데 그게 사실 진보 정치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보 정치가 싹 틔우기 위해서는 자생력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래서 네. 외부의 환경의 변화들 이런 부분들이 이 정부에서 좀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대통령이 소년공 출신의 좀 바닥을 잘 알고 이런 분이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그런 출신과 그 정서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되면 될수록 그 지도자를 품고 있지 못한 진보 정치는 더 어려워져요. 그렇지 네.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를 상징하는 네. 다른 지도자가 생겨버리니까 이쪽에 정치적 파이를 키우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외적인 환경 그리고 좀 더 가진 분들이 자신의 것들을 공정한 기회들로 이렇게 나누어주는 부분들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에 더해서 어찌됐든 예전에 비해서 유튜브라는 공간들이 있고 인물들을 부각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위치에까지 갈 수 있는 기회 요인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사람으로 어쨌든 정치는 좀 수렴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권영국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대중화시키고 네. 어떻게 본격적인 정치인으로서 상징화시킬 건가에 대한 그쪽 진영 내에 되게 심각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어제 이번에 얘기했던 유머를 좀 맞습니다. 잡작했으면 좋겠다. 이거 이번에 포함해서. 후원금이 들어오고 이런 걸 물론 선거 비용이나 이런 걸 좀 정산이 될 부분들도 있고 유용하게 쓰시되 자원들을 어떻게 배분해서 거기에 투입하고 그 성과를 만들어낼 거냐 좀 파격적으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 정부 본격적으로 오늘 출범한 이재명 정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6시 한 21분에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임기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오전 11시에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취임 선서를 한 뒤에 이제 연설에서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이라는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통합을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한 건데, 이 오늘의 연설 메시지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눈에 띄는 대목은 없었는지, 뭐 이런 거 좀 평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말 그대로 이게 표구해서 여기다 붙여놔야 돼요. 네, 잊어버리지 않게. 네, 실천이 중요합니다. 네. 대통령 집무실 벽에다 붙여놔야 돼요. 그래서 매일
스스로 최면을 걸어야 됩니다. 나는 좀 약간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참 대국민 약속을 했지. 안 그러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런 얘기 안 한 줄 아세요? 그 처음에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며칠 안 돼서 임시국회 와서 시정연설, 추경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멋진 말을 갖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애틀리와 처칠의 뭐 영국의 네. 전후 경제 부흥을 위해서 뭐 연정 뭐 이런 얘기 온갖 얘기 다 해가면서 그런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의회주의란 말을 한 4번인가 5번인가 썼어요. 네. 좀 깜짝 놀라서 야, 저분은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저걸 어떻게 알지? 누가 써준 거예요. 네. 진심이 아니었군요. 전혀 모르는. 그 다음에 한 행동을 보세요. 그거하고 정반대로 왔잖아요. 뭐 종북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을 한다고요? 국회를 해산하려고? 이게 말과 행동이 다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은편에 앉아 있으니까 제가 뭘 잘못한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다행히 이 정치를 꽤 오래 한 분이에요. 국회의원 출마도 하셨고 성남시장 2번 했고 경기도지사도 했고 또 정당 대표를 했고 국회의원을 하고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국회의원하고 대표를 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의원 안 한 사람은 대통령 출마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워낙 중요하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또 변하기 쉬운 데다가 그 자리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자리예요. 네. 거기 가면 멀쩡한 사람도 약간 오만해지고 옛날에 그 전두환 노태우 이 시절에 노태우라는 사람은 전두환 친구 뒤만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후계자로 낙점 받아갖고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육사 나온 동기들이 야 노태우는 워낙 착하고 좀 부끄럼도 많이 타고 그래서 대통령이 돼도 굉장히 좀 온순하게 할 것 같다고 그랬는데 한 1년 반 되고 나더니 이제 이 친구들하고 뭐 참모들하고 얘기할 때, 뭐 누가 얘기해도, 뭐 다 알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한 1년 반쯤 하고 나니까 이제 그분들 표현인데 세상이 돈짝만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최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고 권력도 내가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 좀 순진하고 착하고 겸손했던 노태우도 그렇게 망가지더라. 그래서 야, 저 자리가 참 저런 자리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준 분이 계세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도 그동안 이제 소년공으로 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데 지금 저 자리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각성을 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격성. 네. 딱 붙여놓고 항상 그걸 바라봐라 이런 조언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일 처음에 우스웠던 건 근엄하게 내려서 지금 연설하러 가시잖아요. 네. 제일 처음 마이크 앞에서 무슨 말씀 하셨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죠? 정확한 워딩은 첫 장면을 아닌데 못 봤어요. 제가 올 때 저쪽 맞은편에 있는 야당 대표님들께 아, 손을 못 그거. 잡았습니다. 네.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손을 잡았죠. 그렇죠. 네. 그걸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항상 계속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거 하나 하고 그렇게 근엄하게 오시더니 결국 또 그 사이에 그냥 삐직 이렇게 평소에 그런 말투 이 이런 말투와 거. 개진들이 나오시는 거지 않습니까? 좀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 무거운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친밀해 보인다. 억지로 친밀을 가장하는 것보다 뭐 권위 속에서도 자연스러운 인간미가 나오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워딩으로 따지면 저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생사를 넘나드는 숱한 고비에도 오직 국민에 대한 믿음을 보셨고 국민께서 이끌어 주시는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거 되게 감동적인 그 개인의 그 정치적 행보들에 대한 네. 소회. 그래서 그랬구나, 역시 그렇구나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뭐 개인적으로도 저는 그 부분 때문에 약간 울컥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제일 크게 본 거는 통합의 기준을 2가지를 정확하게 저는 제시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하나는 내란을 정리하는 부분이 통합과 배치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하셨고요. 네. 그건 저는 선명한 기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선 선택의 국민들이 제시한 가장 큰 기준이 뭐냐면 내란 심판이기 때문에 어떠한 통합도 이 범주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명하게 하셨다는 건 대단히 명확하게 잘 하셨던 것 같고 또 하나가 통합은 유능의 지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통합을
실력으로 만들어내는 네. 실력과 실적으로 결과적으로 통합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자신감과 의지를 보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추상적인 통합, 감성적인 통합 이런 부분들로 우회하지 않으셨다라는 게 저는 가장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열은 무능이다. 또 이렇게 그렇죠.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네. 분열은 무능인데 무능하면 분열한다는 것이고 유능하면은 통합이 된다라고 선명하게 이야기했던 게 이게 저는 전 정부와의 차별화이기도 하고 네. 무능했던 전 정부에 대한 부분들이기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유능함이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자신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 잘해서 통합시키겠다. 그리고 인간 이재명을 싫어해라. 정치인 이재명을 싫어해라. 대통령 이재명이 실적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통합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래서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진짜 유능한 대통령이 됐으면 근데 좋겠다는 이게요, 생각이 이제 이 말씀도 꼭 드리고 싶은데 대통령 자리가 그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자리 있죠. 성남시장하고 뭐 물론 비교할 수 없죠. 네. 또 경기지사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경기지사에 무슨 외교안보가 어디 있어요? 없죠. 또 국가 경제 뭐 그런 건 또 없어요. 네. 지방 경제지. 네. 또 야당 대표를 했는데 야당 대표라는 게 주로 사실은 정치 투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되면서 저도 이제 대통령실 출입 기자를 해봐서 아는데 갑자기 외교안보 기사를 막 써야 되고 경제 기사를 써야 돼요. 출입 기자도 하물며 기자도. 근데 거기 있는 여의도 문법에 익숙해 있던 정치 참모들이 따라 들어가지고 막 좀 허덕허덕대요. 네. 모든 분야를 다 알 수 없으니까 힘드니까. 모르죠. 그래서 네. 이제 전문가들한테 지혜도 빌리고 하는 건데 이제 대통령도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정상 외교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지금 주변 외교안보 참모들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잘 할 걸로 이렇게 기대는 하는데 저는 이 반면교사 아주 훌륭한 반면교사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좀 다행일 수도 있어요. 바로 전임자. 네. 반대로만 하면 돼요.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망했죠? 왜 망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착각을 한 거예요. 자, 외교안보 중요하지. 내가 다 할 수 있어. 경제 내가 살릴 수 있어. 생각해 대통령이 경제를 어떻게 살려요? 경제는 우리 국가, 국민, 이 시스템이 살리는 거고 또 기업에서 혁신 이런 걸 통해서 투자 이런 걸 통해서 일자리 만들고 그러는 겁니다. 대통령이 하는 거는 사실은 정치예요, 정치. 그러니까 야당하고 대화하고 필요한 법률을 잘 만들어주고 대통령 마음대로 다 할 수 없으니까 야당 주장 중에서도 좀 필요한 걸 들어주고 양보하고 타협하고 합의문 쓰고 야당 대표들 불러다가 밥 먹고 네. 얘기하고 이거 보여주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바로 정치예요. 이재명 대통령도 정치를 해야 돼요. 정치.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정치인인데 한 가지 걱정이 이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이 좀 만기칠남형이고 행정가형 리더십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대통령이 이제 되셨으니까 약간 좀 진화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이 도약, 리더십의 도약이 좀 필요한데 이건 이제 주위의 참모들이 좀 바짝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기칠남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네. 이 대통령 참모들이 가끔 이 실수도 해요. 뭐 사실관계 파악을 잘못해서 뭐 허위 보고도 하고 또 가끔은 또 속이기도 합니다. 뭐 이거 설마 모르시겠지 하고서 대통령 정도 되면 이번에 윤여준 전 장관님이 선대위원장 맡으셨는데 이분하고 이제 제가 대화하면서 배운 지혜인데 대통령이란 자리는 그렇대. 참모가 실수를 해도 눈 감아주고 네. 알면서도 혹시 속이려고 거짓말을 해도 모르면 당연히 속지만 알고도 속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큰 네. 크게 리더십이 보고 가야 되는군요. 필요하다는 네. 거죠. 참 일리가 있는 말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잘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금 너무 좀 이렇게 이 깻잎 리더십 같은 측면이 있는데 깨알 리더십, 깨알 리더십. 깨알인가? 네. 깻잎 약간 아닌 것 같아요. 깨알 리더십. 네. 아무튼 진짜 깨알이네요. 이거는 조금만 좀 약간 교정이 필요하다. 근데 저는 그거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이렇게 하면 손영공, 성남시장, 경기지사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좀 주요한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했었고. 근데 저는 이재명 그 대통령의 가장 큰 자산은
3번 도전했다는 거거든요, 대통령을. 네. 그러니까 처음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건 간에 1차 도전은 경선에서 안 됐고 두 번째는 말도 안 되는 사람에게 사실은 지기는 했지만 아주 근접하기 좋고. 근데 제가 성남시장에 있을 때 매주 스터디를 하셨어요. 이게 전문가분하고, 그러니까 매달 월 단위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책을 엮어서 내기도 하고 네. 학습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 대선이 아무리 부족하고 하더라도 대통령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모의로 연습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머릿속으로도 그렇고 네트워크도 그렇고 그걸 3번을 했어요. 보니까 DJ는 4번째 대통령이 되셨지만 나머지 분들은 2번 정도 도전하고 1번 하고 아니면 그냥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네.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그만큼 준비 기간이 길었네요. 저는 이게 간단히 볼 게 아니다. 네. 게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당 대표, 국회의원 정치적으로 해야 될 모든 것들을 사실 다 해본 거고 성남시장이라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정말 살을 맞대고 스킨십을 하면서 유권자들, 시민들을 만나왔던 데에서 약간의 거리가 둔 경기도지사에서 이제 대통령의 권한까지 생각해 보시죠. 역대 대통령 중에 이 정도로 다양한 행정적 혹은 정치적 경험을 하고 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근데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높게 첫날인데 제가 좀 균형을 잡아드릴게요. 네. 이제 장모님이 저렇게 좀 달리시니까 네. 제가 좀 뒤에서 땡겨야 됩니다. 자, 준비된 대통령 그러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분 그 97년 대선 때 구호 자체가 준비된 네. 대통령이었고 또 그분은 4번 만에 됐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맞습니다. 재수를 많이 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국민과의 대화라는 걸 했어요. 그때 외환위기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과의 대화를 끝나고 이제 피곤하니까 이제 쉬고 계시는데 어떤 수석 비서관이 가서 이제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참 잘하셨습니다. 첫째 이것도 잘하셨고 둘째 이것도 잘하셨고 쭉 하다가 이제 맨 끝에다가 그런데 이건 조금 부정적인 여론이 있습니다. 그거 뭔데? 네. 대통령님이 직접 야당을 비판하신 거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여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맨 끝에다 하나 붙였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쉬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더래요. 당신들이 안 하니까 내가 얘기한 거 아니야? 이렇게 화를 벌컥 내셨다는 거예요. 네. 그 보고한 참모가 나는 잘렸구나. 실제로 잘렸습니다. 네. 그게 싫어요. 이게 그런 겁니다. 그 자리라는 게.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물론 이제 지금 장관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경험이 많고 뭐 그렇지만 국민 통합, 야당과의 협치 말만큼 쉽지 않아요. 맞습니다.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네. 저런 집단과 저런 인간들한테 내가 어떻게 대화를 하고 양보를 해. 근데 그걸 한 번만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만 이제 그 사람이라고 해서 야당하고 대화하기 싫어서 안 했을 거예요? 안 했을까요? 아마 너무 인간적으로 난 도저히 저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아마 안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무슨 그 사악한 사람이라서 안 한 게 아니고 야당하고 대화하는 것 자체를 배운 적도 없고 뭐 옆에서 누가 뭐 그런 뭐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아주 비참해진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그 부분 쉽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제 장관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쉽지 않다. 이건 항상 네. 새겨야 새겨야 되고. 된다. 그래서 그 집무실에다가 그 표구를 딱 걸어놓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암기를 해야 된다. 집무실에 내라는 반드시 심판한다 이것만 딱 아니 그것도 걸어놓고 국민통합도 걸어놔야 되고.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준비된 대통령인 건 맞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너무 사실은 무겁다. 굉장히 그렇죠. 무겁고 그렇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항상 그걸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네. 좀 정리를 하고 장관님이 가끔 넘어가도록 문자 하겠습니다. 보내세요. 뭐 좀 이상한 거 하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십니다. 안 볼 것 같아요. 전화기 가지고 들어가시면 예. 잘릴 게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우리 좀 인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 포부를 밝혔는데 어쨌든 그거의 방향을 알 수 있는 게 인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선이 그만큼 중요한데 오늘 이제 새 정부의 첫 번째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국무총리 후보자에 김민석 민주당 의원을 지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가정보원 원장으로 이종석 후보자를 지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의원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했고 위성락 안보실장, 황인권 경호처장, 강효정 대통령실 대변인 각각 임명을 했는데
자, 이재명 정부 첫 인사 평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래서 좀 미흡해요. 미흡해요. 네,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민통합형 인사를 할 줄 알았는데 김민석 의원 굉장히 훌륭한 정치인이죠. 경험도 많고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동안 민주당에서 수석 최고위원으로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 능력 다 아는데 일반 국민의 시각으로 볼 때 이재명 색깔이 너무 강한 정치인이에요. 네. 그래서 국민 통합한다고 했는데 왜 김민석 의원일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거는 후속 인사를 통해서 조금 더 교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인사가 오늘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좀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은 의외였어요. 의원직을 이제 그만두고 네. 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이분은 원래 출발은 친명이 아닙니다. 네. 손학규 전 대표하고 가까운 사람인데 당내에서 이제 워낙 뭐 능력도 뛰어나고 뭐 처세도 좋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선대위에 의해서 아주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네. 했고 뭐 대언론 관계도 좋고 이제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강훈식 비서실장에 대한 또 민주당 의원들의 평가는 또 약간 또 좀 달라요. 그래요? 어떤가요? 좀 솔직히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네. 뭐 그런 평가도 있고요.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좀 뭐 약간 뭐 그렇습니다. 그 이제 네. 좀 약간 인격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 부분은 말씀 안 하셨는데 들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직접 한번 이제 일하는 걸 보고 평가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은 오늘 인사 못지않게 중요한 게 13일인가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민주당 의원들이 뽑는 거긴 한데 권리당원들이 20% 투표권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좀 관철이 될 것 같은데 거기 이제 누가 되느냐? 거기도 이제 친 이재명 색깔이 아주 강한 사람이 된다면 네. 또 7, 8월쯤에 아마 전당대회를 하지 않을까요? 거기 이제 거론되는 분들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 너무 가까운 사람들이 주로 거론이 되세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모양새를 보면 민주당이 그렇지 않아도 뭐 일극 체제라고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뭐 총리, 비서실장, 뭐 당 대표, 원내대표까지 전부 다 뭐 이렇게 친 이재명 일색으로 짠다. 이제 이렇게 되면 약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입법부랑 행정부를 다 틀어지게 되는 거군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그거는 스스로라도 좀 이렇게 경계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첫 인사 갖고 제가 평가를 바로 내리고 싶지는 않고요. 또 앞으로 여러 자리 또 추가 인사 네. 중요한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좀 봐가면서 우리가 아마 이 공덕부처에서 계속 좀 그 얘기를 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인선 얘기는 계속 해야 되겠죠. 네. 두 가지인 것은 팀워크와 정무적 역량 이 네. 두 가지가 인사의 제일 큰 기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한 99%는 알 건데 인수위가 없는 네.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면은 파격이나 깜짝쇼 이런 것보다 오히려 대통령과 손발을 어느 정도 맞추어서 당장 투입되고 당장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팀워크가 중요할 거고 그다음에 야당이 지금 어쨌든 좀 공격적인 태세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의 원리들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그런 부분들이 강조됐기 때문에 현재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뭐 검증이나 이런 인사청문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큰 어려움이 없이 바로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저도 청와대에 있었는데 그때 처음에 인사청문회 이런 것 때문에 낙마하면서 완전히 힘이 완전 후달렸거든요. 네. 사실 그때는. 네. 지금 근본적으로 인사청문회 법도 좀 이게 손을 봐야 그 대한민국 내에 있는 훌륭한 자원들을 쓸 수 있는데 이건 논외로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일을 빨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시는 구조로 이제 세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좀 잘 생각해야 될 게 그런 것 같거든요. 인수위가 없다. 뭐 그래서 불안하지 않냐 이야기하는데 공터에서 새로 정부를 짓는 게 아니거든요. 공무원 조직이 있습니다. 네. 시스템이 이미 있죠. 한덕수라는 이 분이 가장 최근에 공직에 대해서 형편없는 이미지를 심어줬지만 대한민국 공직 사회가 간단치 않습니다. 이미 어느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냐에 따라서 정책에 대해서 완벽하게 미리 공약을 사전에 해서 보고를 준비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특히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들에게 정확한 대통령의 이게 국정 철학이나 네. 이 방향들을
알릴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리더십을 가지기 위해서는 실제 힘이 있다라는 사람이 와야 돼요. 네. 여기는. 그래서 지금 김민석 최고시죠. 네, 내정자. 내정자분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치적인 관계, 그다음에 민주당 내에서의 위치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들, 당장 투입할 수 있는 조건들, 네. 그다음에 대야 관계, 여러 다른 세력들과의 관계를 잘 조정할 수 있는 능력. 그것 때문에 강훈식 그 의원님도 저는 비서실장으로 발탁이 됐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물론 한계가 있으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비서실장이 가져야 될 가장 큰 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님의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비서실장이 가져야 될 가장 큰 캐릭터는 두루두루 원만한 게 저는 가장 중요한 지금 덕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강훈식 그 의원에 대해서 좋은 평가들이 저는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교롭게도 저는 이번 선거는 직접적으로 안 했지만 지난 대선 때 전반기 전략위원장이 김민석 의원이셨고 네, 후반기가 강훈식 강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좀 일체감들 네. 있기 때문에 손발이 잘 맞을 것 같다. 그러니까 팀워크를 중심으로 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유능함을 기준으로 해서 인선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일이 잘 되기 아까 위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합. 네. 그 형님하고 조금 더 조심하고 더 유념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100% 동의하는데 통합에 대한 개념을 일을 쳐내는 것으로 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일을 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동안 정권 잡았던 분들 핵심 참모들한테 물어보면 정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충성심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왜 충성심이냐? 그게 대통령 개인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고 대통령이라는 기관에 대한 충성심, 그 정권에 대한 충성심, 민주당이다 그러면 민주당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게 신이 공평해가지고요, 굉장히 유능한 사람한테는 충성심을 좀 약하게 만들고 약간 무능한 사람들이 충성심이 강한 경우가 네.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선을 한 이분들은 굉장히 유능한 분들이에요. 진짜로 뛰어납니다. 친화력도 있고 여러 가지 강점이 있는데 이분들이 너무 이제 야심을 벌써 이제 언론에서 프로필 쓸 때 이거 국무총리 하다가 다음 서울시장 이런 거 나가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쓰고 있고, 강훈식 비서실장. 비서실장은 또 비서실장 좀 하다가 충남지사 나가려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언론들이 쓰고 있는데, 언론들이 그걸 없는 얘기를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지금 비상계엄하고 나서 6개월 만에 정권 민주당에서 겨우 다시 정상화시켜야 되는 엄청난 책무가 있는 겁니다. 네. 당신 여기서 뼈를 묻으세요. 그럼 묻을 생각을 해야 돼요. 혹시라도 언론에서 누가 그렇게 기사를 쓰면 항의해서 그 기사 빼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난 안 이분들한테 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지금 이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 민주당 정권에 대한 무한 충성심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이제 일을 잘하는 거하고 그거하고 꼭 배치되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만약 이분들이 실제로 지방선거에 나갈 분들인데 일단 처음 정부 시작할 때 유능함을 위해서 잠시 이제 기용하는 거라면 그거에 대한 문제가 실제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틀 연이어 나오니까 똑같은 말을 하게 되네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딱 출범하는 첫 조각으로 이루어지는 이재명 정부의 내각이 어떤 역할이 가장 중요하냐. 네.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이 기간 자체가 인수위 기간임과 동시에 눈앞에 있는 산적한 현안들을 바로잡고 무너져 있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잡는 부분들 정도만으로도 저는 충분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지방선거라는 큰 선거가 있는 앞에서 물론 국민들이 무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방법도 있지만 중폭 이상의 그 개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허용될 수 있는 몇몇 변곡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지방선거 전이다. 전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개인의 정치적인 진로와 공적인 책무가 부합할 때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국무총리를 잘 못하면 그 다음 정치 행복 없습니다. 비서실장을 잘 못하면 그 다음 행복 없어요. 예를 들어서 비서실장하고 잠깐 나가려고 했는데 국무총리하고 그분들의 의사를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했는데
상황이 안 좋다? 못 나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인의 정치적인 지향들을 접을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라도 이걸 더 잘해야 된다는 동기가 더 부여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뭐 앞으로도 계속 포지션을 이렇게 정당화하는 포지션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분들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그다음에 위성락 안보실장, 황인건 경호처장. 이거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글쎄요, 그 옛날 노무현 정부 안에 외교안보 안에 팀 안에 뭐 자주파, 동맹파. 그러니까 자주파는 이 한반도를 좀 우선시하는 남북 관계를 좀 중시하는 이런 노선이고 동맹파는 이제 한미 관계가 우선이다. 그게 뭐 그렇게 명확히 나눠지는 건 아닌데요. 어쨌든 그때 기준으로 하면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이분은 자주파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네. 위성락 의원 안보실장을 맡게 되는 위성락 의원은 동맹파. 그러니까 이분은 외교부에서 북미국장을 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또 그 전에 공사 이런 것도 했고 미국에 또 아는 사람도 많고 또 한미 관계를 중시하는 이런 노선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을 다 자주파와 동맹파의 좀 어떤 대표적인 연륜이 있는 분들을 한 사람은 안보실장, 한 사람은 국정원장 이렇게 쓴 게 이 인사는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균형이 잡혀 있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이게 어느 한쪽으로 몰아주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자주파도 필요하고 동맹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외교안보부장은 아주 적절한 인사였다 이렇게 네.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선거 기간 중에도 이번 선거를 뭐 늘 그런데 그 분야별로 여러 가지 좀 지향들을 가지고 있는 그룹들이 결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위원회도 만들고 특보단에서도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공간들을 나누어서 사실은 담게 되고 결국은 후보는 들어온 이야기들을 종합해가지고 최종 결정을 후보가 판단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말씀대로 그때 다른 그룹들의 위치에 있으셨던 두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주파 뭐 이런 정확한 개념 규정은 잘 못했지만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었고 현안을 바라보는 데 있어가지고 입장 차이가 있다. 근데 뭐 어쨌든 같은 캠프 같은 정책 지향을 갖고 있으니까 같이 몸담았을 거니까요. 그래서 말씀대로 최종 결정은 어차피 대통령이 하시는 거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외교 안보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외교 안보에 가장 중요한 거는 최종 결정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가능성들에 대한 정보들을 충분히 공유하고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각각의 역량들을 가지고 계신 현역으로 사실은 거의 뛰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즉시 투입되는 가장 중요한 파트에 네. 그래서 저는 인선 발표도 순서를 딱 봤을 때 가장 외교 부분에 있어 가지고 빨리 발표를 하신 거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네. 그 또한 그 이재명 정부가 생각하는 우선순위의 일단을 보여주는 거여서 네. 순서도 좋다는 생각이 첫 번째 듭니다. 인선에서 발표한 게 그렇죠. 잘했다 예, 예. 이렇게 보시는 거고 다만 좀 의아한 게 그러니까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오늘 발표가 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사실 정책실장으로 굉장히 유력하게 꼽히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지면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오늘 정책실장을 발표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을까요? 이한주 원장님은 제가 경기연구원 부원장 할 때 원장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잘 아시겠네요. 잘 알죠. 네네. 뭐 근데 연락은 없습니다, 물론. 근데 저는 이게 말을 위한 말인데 네. 뭐 아무도 오늘 발표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 그렇지 그건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하마평이에요, 하마평. 네. 하마평이었는데 그 하마평대로 안 되니까 왜 그랬지라고 이야기하는 이거 자체가 네. 저는 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대통령과의 신뢰관계 그리고 정책적인 방향을 지금까지 만들어 오는데 기여했던 부분들이나 네. 그동안의 여러 가지 이력들로 봤을 때 충분히 그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인데 또 이게 정부가 방대한 조직이기 때문에 딱 이 자리만 있는 게 아니고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실 수 있겠죠. 네. 본인의 의사도 있을 거고 그런 과정인데 자칫 저는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다른 역할을 맡으면 완전 나쁜 어리알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한주 원장님이 어떤 역할을 하든 간에 이재명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하실 거다. 네. 그리고 그걸 발표 시점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우선순위 그러니까 그 취지를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후순위라는 뜻이 아니라 네. 오늘의 메시지와는 좀 다를 수 메시지와 있다. 가는 부분들 오늘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외교라는 측면은 객관적인 상황에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그런 발표의 순서에 전략을 좀 두었다라고 저는 그냥 판단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뭐, 그 별로 덧붙일 얘기는 그러시죠. 없고요. 왜냐하면 네. 그 당장 뭐 오늘 저녁이나 내일이라도 발표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고 평가하는 게 맞는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새 정부가 시작이 됐으니까 두 분께 새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꼭 이것만은 해줬으면 좋겠다. 바람이 있다면 어떤 건가 있는지 하나씩만 좀 여쭤보고 끝낼게요. 그러니까 인사를 잘해야 돼요. 제가 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근데 걱정이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사람을 많이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뭐 한국 사회 뭐 메인스트림 주류들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 또 뭐 경기지사 당 대표하면 좀 아는 사람들을 만나긴 했지만 얼마나 사람을 많이 아는지 걱정이고요. 이제 민주당에 그렇게 사람이 많아 보이지만 또 실제로 뭐 정무직 장관이나 이런 걸 시키려고 하면 생각보다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지금 가릴 처지가 못 되는데 어쨌든 당내 그 친이재명 또 이른바 친문재인, 뭐 친명 비명 이 갈등이 여전히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그런 것까지 가려서 쓸 입장은 아닐 텐데 인사를 이제 어떻게 하실지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까지 네. 좀 과감하게 장관 같은 자리에 좀 기용을 해서 국민들이 보기에도 진짜 협치 진짜로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포인트. 그러니까 뭐 유능한 인재를 바탕해서 일을 당장 잘 해야 되는 뭐 그런 자리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정무직이라는 게 상징성이 굉장히 강한 자리거든요. 그런 자리에는 그런 국민통합형, 화합형, 협치형 인사를 꼭 좀 초반에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화합이 중요하다, 협치. 네. 처음에 문제할 때 최대 리스크 3가지 뭐냐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억수 고민했거든요. 네. 뭐 정책적인 거나 대외 환경에 관련된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다른 여러 공간에서 이야기할 거니까 저는 약간 정치적이거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박수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수. 네, 박수를 받기 위해서 네. 박수를 받는데 지나치게 갈급하거나 박수에 지나치게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론이 중요하거든요. 여론조사에 있으니까. 근데 그 여론이라는 것이 가지는 가치가 있는 반면에 이 가변성이라는 게 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소통을 하시고 꿰뚫어 보시되 일희일비하지 않으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쭉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거지만 유튜브를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유튜브. 왜냐하면 물론 유튜브가 정보가 많지만은 지금 극단의 정치의 많은 요소들과 사회적인 기풍을 제공하는 것이 또 유튜브라고 상징되는 네. 그런 매체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그걸 통해서 사실은 성장해 오셨습니다. 네. 뭐 SNS를 더 사용하시고 근데 맞습니다. 이제는 좀 더 무거운 책임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가근 불가원으로 네.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갈등의 현안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치우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런 의미로. 네. 근데 막판 인터뷰를 다 유튜브에서 하셨어요. 근데 그건 지면은 하나도 안 하시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그 유튜브가 그 레거시 언론과 연결되어 있는 유튜브를 네. 주로 언론사와 중심으로 연결되어 이렇게 있는 하시더라고요. 유튜브. 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저는 제일 중요한 리스크가 결국은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리스크이자 가장 큰 기회 요인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자신이지 않습니까? 본인이다? 그래서 저는 너무 대통령이라는 것 때문에 당신의 자연스러움을 이렇게 조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잃지 않았으면 좀 좋겠다. 편하시게 하시되 그렇다고 해서 저는 격이 경직된다고 해서 격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스러움으로 잘 돌파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아까 뭐 취임할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인선 발표할 때도 여러 가지 얘기를 그냥 편하게 하면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뭐 갔더니 뭐 책상에 컴퓨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 뭐 이런 얘기 네. 하면서 시작을 하던데 이런 약간 인간적인 모습 그냥 네. 계속 보였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그거 말씀이신 좀 거죠. 위험하다고 어, 생각해요. 그래요. 반론 나왔습니다. 그 대통령은 즉석 발언하면 안 되고요. 네. 예. 농담도 미리 각본에 써가지고 어. 하는 게 대통령 자리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반대입니다. 그게 한순간에 좀 실언 같은 걸 하게 되면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좀 자제 좀 네.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연스러운 모습은 보이되 실수는 그렇죠. 하지 미리 않는 방식으로. 준비해서 각본대로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말씀대로. 연출을 하는 게 맞죠. 이게 기회 요인이자 리스크죠. 사실 그게 제일 큰데. 근데 뭐 지금 현재로는 기회 요인적인 요소가 크니까 대통령이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부터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새 정부가 시작이 됐고 많은 국민들이 경제 살려달라, 그다음에 우리 통합해달라 이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듣고 앞으로 유능한 정부로 정말 국정 운영을 좀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매주 화수목 밤 9시에 방송하는 거 아시죠? 저희는 내일 밤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